4가지 종류의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 많이 있죠. 그중에 4가지 종류의 자식이 있는데 최고의 자식은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이야, 엄친아. 저희 집에도 엄친아가 한 명 있습니다. 엄마 친아들. 오로지 핏줄로만 승부하는 아들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공부까지 잘하고 효도까지 하는 이런 아들이 있는 반면에 2번째 자식이 있습니다. 2번째 자식은 공부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이런 자식이라도 있으면 이 집은 풍년이에요. 3번째 자식이 있습니다.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뒤에 그 말씀은 욕은 아니신 거죠, 그냥? 자식이죠. 베이비. 네네. 그걸 욕으로 들으면 그건 듣는 분이 이상한 거예요. 네네. 마음이 좀 삐뚤어져 있어요. 최악의 자식이 있습니다. 최악의 자식은 지혜비 닮은 놈이라고. 그런 얘기 하는데 참 남편하고 잘 지내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또 아내하고 잘 지내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자식하고 잘 지내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남편하고는 어떻게든 말이 돼요. 같은 시대를 살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요새 애들은 쓰는 장비부터 달라요. 엄마들 아직 스마트폰 충분히 숙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신데 얘네들은 스마트폰이 또 하나가 아니야. 옆에 보면 뭐 이만한 거 이렇게 막 또 넘기는 게 또 있어요. 그걸로 막 사진도 찍고 막 전화도 해. 이게 뭔가 싶어서 그럼 엄마 몰라도 된디야.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사춘기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까, 또 아이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볼까 고민 많은 부모님들 계시지만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중2병, 고2병 이거 다 지나가면 다 끝날 줄 알으셨죠? 큰 오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20살이 넘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쩌면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김선혁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춘기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길고 긴 방황의 시기가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요새 학원을 주로 전전하는 많은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별로 겪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학원, 주일날 교회. 뭐 이런 정도.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절,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거의 대부분 이 일상에 몰려다니느라고 사춘기를 거의 안 겪어요.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렇죠.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그럼 몰라.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하는데 성적은 안 나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대학을 딱 가죠. 그때부터 아이들의 사춘기는 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맞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오히려 가가지고는 그때 공부라는 맥도 놔요. 그리고 갑자기 이성관계도 자유로워지죠. 술과 담배에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서 무작위로 막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인 고민에 빠져드는 때도 바로 이때예요. 오히려 사춘기에 찾아야 될 그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기가 요새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는 20세가 넘어서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함께 살아온 중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던 우리 아이들과 이제 새로운 고비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고비를, 이 통증을 잘 넘겨볼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년 또 중년 이후를 사는 분들의 부모 역할은 무엇인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괜찮겠죠? 네. 제가 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겠죠? 아님 말고. 왜 그러냐면 받아들이시는 분이 그걸 내 거로 받아들이면 이건 내 거가 되지만 아니면 그냥 말고가 되는 거거든요. 좋은 정보가 여러분들 일상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의 일상은 긴 통로에서 보자면 늘 우리의 진로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부모 신화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부모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그 이야기가 중년기나 노년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더 가슴에 맺히도록, 꽂히도록 평생을 가지고 온 머릿속의 틀에 완전히 잡혀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부모는 늘 자녀에게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는 원래 주는 존재야. 내리사랑. 그렇죠. 부모는. 네, 맨날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18살 지나고 나면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18살 지나서 19살, 20살 넘어서 30, 40이 돼도 계속 줘야 돼요. 여러분들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캥거루족 또 연호족 이런 말 쓰는데 이거는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내 연금에 빨대를 꽂는 빨대족이라고요. 또 얘네들은 내 전 재산에다가 이렇게 등을 치는 등초족이라고요. 근데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계속 뭘 하냐? 얘네들은 줘야 돼. 얘네들은 돌봐야 돼. 돌보기에는 여러분들 아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커. 여러분들은 160, 아들은 180. 그렇죠? 여러분들의 남성분들 아빠의 키는 170, 딸의 키는 171. 이런 경우거든요. 아이들이 컸습니다. 성장했음에도 부모들은 놀랍게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부모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냐? 원래 부모는 그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보세요. 줄 것도 없어. 줄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릿속에 줘야 돼. 부모 원래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20살이 넘은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독립시키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분들이시죠? 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주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두 번째 부모 신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녀가 잘 되는 게 곧 나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녀가 잘 되면 그냥 걔들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부부가 항상 공동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 것인가? 항상 주제는 하나예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연금에 빨대를 꽂지 않게 하자. 그게 저희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큰 다짐입니다. 왜냐?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시대에 자녀들이 성공을 하고 자녀들이 성공을 하면 마치 내가 서울대 자녀를 둔 엄마들은 본인이 서울대래잖아. 카이스트를 둔 자녀들은 본인이 카이스트야. 하버드 가면 온 집안이 하버드야. 맞아요.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자녀에게 투자하는 우리들은 바보입니다.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투자해서 그들이 성공하면 그 성공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잠시는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 텅 빈 내 뒷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성공은 자녀들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의 성공을 기대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맞다는 거죠. 세 번째 부모 신화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부모가 된다는 건 늘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제 요새 이모 PD님이 먹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알고 계십니까? 제게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 제 아들이 저희 딸과 함께 있을 때 제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아, 아이나, 너는 딱 아빠보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라. 아빠보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라. 모든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본인을 아는 거야. 그죠? 그리고 슬프네요, 네. 조금. 네. 그리고 저희 아들에게는 저희 애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인아, 너는 딱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성공인데. 인상을 확 쓰더니 나이 많고 뚱뚱한 여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녀석이 부모의 역할은 보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비수를 맞을 때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역할이 참되고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늘 보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부모들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거울을 한번 보세요. 또 여기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완벽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여기는 완벽한데요? 네. 완벽해요. 간혹 있어요. 간혹.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에요. 결함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뭘 하냐? 이걸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완벽한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마다 아이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여러분을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완벽한 건 사람이 아니지요. 네.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을 상담사에게 내려놓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을 배우자에게 내놓기도 하는데 유독 자식들 앞에서는 나는 철저하고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도 가슴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엄마도 도움이 필요하구나. 아버지도 우는구나. 그죠? 아버지 머릿속에는 오로지 소녀시대밖에 없잖아요. 드러내야 돼요. 어머니 생각 속에는 오로지 김선영 씨 탤런트.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이들에게 누가 되고 아이들의 어떤 발달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이 아이들이 이 부모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파트너로 생각하고 친구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준다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정해야 될 거 있어요. 애들에게 사랑받고 싶잖아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어요. 그런 건 이미 개나 줘버려?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받고 싶어요. 애가 5살이건 10살이건 20살이건 심지어 50, 60이 되고 사랑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받고 싶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난 괜찮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를 악물고 다짐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사람이라는 게 욕구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모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먹고 자고 뭐 화장실 가고 이런 욕구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번은 어떻게 내가 몸이 아프면 안 되는데 내 주변은 괜찮나? 이런 안전의 욕구. 요거 지나고 나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결혼도 하고 싶어. 직장도 다니고 싶어. 동아리도 함께 하고 싶어. 이런 소속감의 욕구. 어딘가 소속이 됐다면 그 다음번에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는가? 그 안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자기 존경의 욕구라고 불러요. 이 욕구는 다 있어요. 못생긴 사람이건 잘생긴 사람이건 뚱뚱한 사람이건 날씬한 사람이건 머리가 긴 사람이건 짧은 사람이건 윙크를 하는 사람이건 잡아먹을 것 같은 사람이건 다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걸 안다면 드러냅시다. 있다는 걸 안다면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야, 자이나 아이나, 야, 엄마 좀 봐. 엄마 오늘 엄청 예쁘지 않니? 됐고요. 예. 헐. 야, 애들 대부분 그래요. 됐거든요. 왜 이러시나요? 뭐 이러잖아요. 기억하세요. 아이들을 바라보고 내가 예쁘지? 이런 표현 괜찮고요. 야, 엄마 한 번만 좀 안아주라. 다 커서 이제 여드름마저도 다 들어간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직접 와서 엄마를 이렇게 허그하고 엄마를 끌어안고 아버지를 이렇게 먼저 와서 끌어안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늘 받기만 했잖아요. 엄마만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이들을. 아버지가 먼저 애들을 사랑하래요. 그럼 애들은 당연히 이렇게 할 줄 알았죠? 먼저 주는 일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세고 지독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팔을 열어서 나를 좀 안아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 다음 세대에게 가슴을 열어서 나를 안아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유산보다 소중하고 고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들께 말씀드려요. 좀 우세요. 좀 우세요. 우리가 꼭 우는 거는 여자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들이 드라마 보거나 경우에 따라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면 우는데 안 울려고 아주 이를 악물어요. 이렇게. 그리고 꼭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아, 그런 경우 그렇게 고개를 흔들어. 기침하시고. 그쵸? 그 아이유라는 가수가 눈물이 차올라도 활짝 웃어 뭐 이런 노래를 했어요. 좋은 노래. 흐르지 못하게 더 활짝 웃어 막 이렇게 노래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울어야 아들도 아버지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가 애들 앞에 울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아이들이 내게 와서 팔을 열어서 아버지 얼굴을 잡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아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울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는 게 창피해요? 저분만 안 창피해요. 대부분은 다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버지분들 아니에요. 여기 남성분들 계시죠? 남자시죠? 제가 볼 때 남자 같아요. 남자분들도 연인들 앞에서 우세요. 어머니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술을 마시고 친구들 앞에서만 어쩌고 하면서 우냐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야말로 우셔도 됩니다. 기꺼이 눈물 흘리는 걸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회가 우리에게 제공한 틀 안에서 내 감정을 다 짓밟을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건 내 아이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애들한테 제발 좀 안 했으면 했는 얘기.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학원비 대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너 학원비 한 달에 37만 원, 요새 37만 원, 40만 원, 막 100만 원, 잠바도 막 100만 원이 넘어. 옛날에 왜, 작년에 왜 북쪽 얼굴이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막 그래서 애들 막 이만한 거 입고 막 다니고 막 색깔별로 막 급짱 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새는 이거 다 아버지들이 입어요. 유행이 지나가서 애들이 안 입으니까 비싸서 이거 버릴 수도 없어. 요새 중년 남성들이 다 그 북쪽 다 얼굴 북쪽 얼굴 입고 다니잖아요. 그게 애들한테 다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 요새 애들은 그 뭐 캐나다에서 나왔다는 그 이제 엄청 100만 원이 넘는다는 또 그거 입고 다녀요. 그거 안 입고 다니는 애들 저희 애들밖에 없어요. 엄마가 안 사줘.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하고 부족하게 키워라. 이 원칙은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완전히 올인하겠다. 너 나를 위해서 뭐 해줄 필요 없다. 오로지 나는 너를 위해서만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뭔가를 해주거든 고맙다고 받으실 줄도 알아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굳이 그 입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줘본 자가 또 줍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러죠?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언어. 여러분들이 실제 야, 니들 돈 아까워 이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줘서 니들이 잘 된다면 엄마도 대단히 행복하고 좋을 거야. 그러나 네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부 노력을 할 거야. 그러나 내 삶을 너도 잘 봐줬으면 좋겠어. 애들에게만 무조건 주지 마세요. 애들한테도 내 삶을 보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좋다. 잘한다. 아버지가 하는 말 있죠. 든든하다. 이런 말 제공하세요. 그러나 네가 든든하니 나도 좋다. 또 한 가지. 넌 참 좋겠다. 이런 아빠를 둬서. 넌 참 좋겠다. 이런 엄마를 둬서.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막 욕은 안 하지만 저한테 막 저희들은 존댓말을 하는데 얘가 이제 화가 나니까 막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제가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한번 앉아봐. 앉아서 일단 좀 얘기 좀 해보자. 7시간 이야기했어요. 네, 저는 혼내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한 7시간 얘기하면 저절로 고문이에요. 모든 관계가 다 평정이 되는데 아이들 혼내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돼요. 그러나 설명을 할 때도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정말 속상하고 네 마음을 읽어내는데 내 마음이 다 화끈거리더라. 여러분들의 감정을 드러내세요. 이걸 뭐라 하느냐? 감정 언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참지 마세요. 마음을 드러내세요. 주먹을 날리지 마시고 마음을 드러내는 과정이 아이들을 치유합니다. 마음을 드러내야 그 아이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적극적 경청 이야기 맨날 하잖아요. 그러나 애들은 안 들려. 왜냐? 엄마가 계속 메시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냥 애들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애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속상하거든 얘기하세요. 화가 나거든. 내 진짜 화가 나고 막 머리가 열이 막 여기까지 뻗치는데 너를 보니까 대화를 하고 싶구나. 감정도 드러내고 방법도 설명하셔야 돼요. 누구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A는 A대로 하고 B는 B대로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 자식도 나에게 줄 아는 자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대상, 그 수요 대상이 부모가 돼야 됩니다. 특히 그게 20세가 넘은 자녀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영원히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받기를 바라고 주지 않으면 불평해요. 줘본 적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사를 알고 그 감사를 기뻐하고 그리고 주는 행위를 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이를 잘 키우는 그리고 키운다기보다는 파트너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려면 참 좋겠죠. 네. 안 돼요. 결정적으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미 사이가 안 좋아. 이미 사이가 안 좋아. 그럴 때 아이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방법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대화를 잘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럴 땐 멀리서부터 가까워져야 됩니다. 저 멀리서부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늘 방송마다 들어왔던 미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애가 오거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고 웃으세요. 그래서 애가 그럴 거야. 왜 안 하던 일을 하지? 예, 그러실 거예요. 또 눈이 마주칠 때마다 하고 웃어주세요. 놀랍게 여러분들이 직접 웃었을 때 상대방은 웃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아이의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은 그대로 움직이면서 함께 호감이 증가하게 돼요. 이런 호감이 증가되어야 비로소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부모가 멀리 떠나 있다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멀어졌다 생각하면 자녀들이 먼저 미소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여유는 부모에게 더 있는 편이에요. 부모가 먼저 아이를 보고 미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지고 가까워진 거리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고 이럴 때 아이들에게 고백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감정도 드러내고 좋은 파트너로서 성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있다면 모레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작하는 멋진 부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